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03년 8월 23일 저녁, 부산 영도구 대교동 2가에 위치한 초원장, 이 여관 303호에 묵던 한 손님에게 벽 너머로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다. 건너방에서 남녀가 주고받는 대화인데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어딘가 언성이 높아지는 게 심상치 않았죠. 그리고 몇 분 후 살려주세요! 하는 여성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303호 손님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잠시 주춤했죠. 그런데 얼마 후에 누군가 방을 나가는 소리가 이어졌고 이건 분명 두 사람이 아닌 한 명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잠시 후 초원장 여관 앞에 경찰차들이 도착합니다. 살인사건 신고를 받고 온 것이었죠. 피해자는 306호에 묵고 있던 여성인데 몸 여러 군데 칼에 찔렸고 사망한 걸 여관 주인이 발견한 겁니다. 출동한 경찰이 306호 문을 열자 현장은 유혈이 낭자한 아주 잔혹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범인이 급하게 도주를 한 듯 안에는 여러 개의 단서가 포착되어 있었죠. 범행에 사용됐던 과도, 그리고 그가 입던 백사이즈의 속옷 하의와 티셔츠, 심지어 안경과 또 시계, 담배꽁초도 발견됩니다. 오늘 금사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자세하게 이 증거들을 기초로 범인을 추적할 예정입니다. 우선 피해자는 32살의 여성 E씨. 부검 결과 왼쪽 가슴에 있던 자창이 결정적인 사인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보면 범인이 칼로 찌른 다음에 그 안에서 다시 힘을 줘서 심장까지 깊이 찔린 상황이었죠. 명백한 타살입니다. 우선 경찰은 현장을 최초로 발견한 여관 주인을 조사했습니다. 사건 당일 그녀는 카운터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피해자 여성 이 씨가 혼자 들어와서는 잠깐 쉬다 가겠다며 방을 요청했죠. 주인은 306호 열쇠를 건네줬는데 그리고 30-40분 후에 한 남자가 찾아오더니 조금 전 혼자 들어간 여자가 어디에 묵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별 생각 없이 306호를 알려줬죠. 그런데 몇 시간 후 퇴실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자 주인이 306호를 직접 들어갔다가 이 끔찍한 현장을 목격한 겁니다. 그렇다면 사망한 여성 E씨 그리고 뒤따라 들어간 남성, 이들은 무슨 사이였을까요? 둘이 여기서 미리 만나려고 약속이라도 한 걸까요? 경찰은 우선 이 씨의 주변인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하지만 이날 여관을 찾아온 사람은 남자친구가 아니었죠. 사건 현장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있던 의문의 남자. 경찰은 그의 정체를 찾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중 새로운 흔적이 발견돼요. 최초 이 씨가 방에 들어간 후에 누군가로부터 여러 번 걸려온 통화 내역입니다. 확인 결과 발신지는 성매매 알선업자. 어라, 이게 이제야 좀 상황이 파악이 되는데 그러니까 피해자 이 씨가, 죽은 이 씨가 성매매 여성이었던 겁니다. 사실 이 초원장이 있는 부산 영도구 대교동은 항구가 근처에 있어서 주변에 숙박업소가 다수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선 손님이 원하면 성매매를 알선해주는 불법 행위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었죠. 그렇다면요, 여관 주인은 이 사실을 몰랐던 걸까요? 아니었죠. 사실 그녀는 이 씨가 성매매 여성인 것도 알고 있었고 또 남성이 손님인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서 자신이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게 밝혀져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고 경찰에 그날 상황을 거짓으로 증언한 겁니다. 알고 보니까 피해자 이 씨가 쉬다 가겠다면서 제 발로 여기에 찾아온 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관 주인이 뒤늦게서야 진실을 털어놓게 되죠. 우선 30-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먼저 여관을 찾아왔고 돈을 주면서 이 여관 주인에게 성매매 여성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알선업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여성을 콜하게 되죠. 10분 뒤 호출을 받은 피해자 이 씨가 306호에 들어갔고 잠시 후 기다리고 있던 남자도 306호로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보통 성매매의 경우에는 도착을 한 후 20분 뒤 이 업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알려주는 게 어떤 그들만의 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30분이 넘도록 이 씨가 아무런 연락이 없으니까 이 알선 업자가 피해자 이 씨에게 전화를 여러 번 걸게 된 거예요. 여전히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관 주인한테 방을 가서 한번 확인해달라 부탁을 했고, 그래서 306호에 가보니까 처참한 살인 현장이 펼쳐져 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관 주인이 도망치는 그 용의자를 발견하지 못한 걸까요? 현장 조사 결과 여관 3층의 계단 난간에 혈흔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피해자 이 씨 거예요. 그러니까 방에서 나왔다고 보긴 힘드니까 범인이 도망하던 중에 이게 묻혀진 걸로 추정이 되죠. 303호에서 두 사람의 소리를 들었던 그의 증언까지 정해서 이 모든 상황을 좀 유추해보면 범인이 이 씨를 살해한 후 방에서 즉시 나옵니다. 근데 마침 여관 주인이 올라오는 소리에 잠깐 계단 쪽에 몸을 숨겼다가 주인이 방에 들어간 사이, 그 짧은 사이 건물을 빠져나간 것으로 보여요.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겠죠. 한편 이 용의자와 대화를 나눴던 주인의 증언에 따르면 그가 경상도 말투를 쓰고 있었고요. 키는 170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목격자도 있고 현장에 남기고 간 흔적도 많았기 때문에 경찰은 그를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초동 수사에 있어서 여관 주인의 거짓말로 혼선이 생기면서 많은 시간을 지체했다는 약점이 남았죠. 게다가 담배꽁초 있었잖아요. 여기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이 DNA와 일치하는 전과자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범인과 죽은 이 씨는 이날 처음 성매매로 만난 사이일까요? 그렇게 단순히 고객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잔혹하게 죽일 이유가 있었을까요? 경찰은 혹여 면식범일 가능성을 염두하고 피해자 이 씨 주변인들을 조사했던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씨가 어떤 사람인지도 드러나게 되죠. 그녀는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의 상습적인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가출 청소년이 된 후에 화류계에 발을 들였는데 성인이 돼서 다시 집에 돌아왔지만 가족들은 그녀가 성매매 일을 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나선 거리를 두고 지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이 씨가 얼마 전에 엄마한테 자신이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용의자인가 싶었지만 경찰은 조사 끝에 결론적으로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러고 생각해보면 사실 이 범인의 입장에서 성매매를 요청했죠. 그런데 어떤 여성이 올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을 정해놓고 벌인 범죄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죠. 그런데 사실 그날 용의자가 요청했던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관 주인한테 기왕이면 좀 나이가 있는 여성을 불러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특정 인물이 누가 올 걸 예상할 순 없겠죠. 이렇다 보니 경찰은 범인이 애초에 살해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성관계 후에 살해를 우발적으로 저지른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자, 이젠 현장을 좀 살펴볼까요? 남아있는 혈흔으로 봐서 최초의 공격 지점은 침대 위였습니다. 죽은 이 씨가 적극적으로 저항을 한 듯 했는데 손에 남아있던 다량의 방어흔이 이를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팔 안쪽 혈관이 절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결국 범인이 이 씨의 심장을 정확히 공격했고 후에도 수차례 피해자를 찌르는 일명 오버킬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이걸 두고 전문가들은 범인이 평소에 이성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했을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어쩌면 그간에도 계속 성매매를 통해서 어떤 남성의 성욕을 확인했는데 한편으로는 열등감마저 심해가지고 자기를 지적하는 어떤 말을 들으면 필요 이상으로 흥분하는 성격이 아니었나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실제로요, 여러분. 성매매 여성 피살 사건 중에서는 자신이 여성으로부터 무시당했다고 느낀 게 트리거가 돼서 살인을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자, 이번엔 살해도구. 이 과도는요, 여관에 있던 건 아닙니다. 범인이 가지고 온 거예요.
심지어 아주 날카롭게 연마가 잘 돼 있었죠. 평소에 과도를 가지고 다닐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다면 이건 이 남자가 어느 정도 살인을 예상하고 흉기를 준비해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건 우발적인 범죄가 아닌 거죠. 칼날에는 피해자의 혈흔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만 손잡이에는 지문조차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범행을 저지른 후에 그 짧은 시간에도 철저하게 이걸 닦아두고 칼을 버리고 도주한 겁니다. 안경도 남아있었죠. 오른쪽이 마이너스 0.5, 왼쪽이 마이너스 0.25였는데 평범한 시력입니다. 이 안경 디자인 역시 흔해서 이걸 가지고 범인을 특정짓기는 어려웠어요. 이 다음으로는 범인이 벗어놓은 티셔츠.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아주 그 땀 냄새와 신내, 그게 막 다 혼합돼가지고 심한 악취가 나는 거예요. 사건이 벌어졌을 때가 한여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주 씻지 못하는 사람일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겠죠. 현장인 부산 영도, 여기는 조선소와 여러 선박업체가 모여 있어서 땀에 젖을 만큼 고된 일을 하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는 자체적으로 샤워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땀 냄새가 날 일이 아닌데. 그러던 중 이와 관련해서 주변에 있는 한 식당 주인이 어떤 증언을 합니다. 타지에서 선원들이 부산에 와서 며칠 묵었다가 다시 출항하는 일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확실히 그 심한 역한 냄새가 난다라는 이야기였죠. 티셔츠를 살펴보면 이건 국내 속옷 회사 태창의 빅맨 브랜드였습니다. 그리고 또 왼쪽 가슴에 특이한 문구가 있어요. 네 내추럴 시스템. 알아보니까 태창에서는 이 문구를 넣은 기성 제품을 만들지 않았다고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이건 단체로 주문한 걸로 볼 수 있겠죠. 영문 문구 이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굉장히 어려운데요. 성경 구절과 관련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죠. 이번엔 범인의 시계인데 브랜드는 파로우시아라고 영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페르시아어로 해석을 하면 예수의 재림을 뜻해요. 자, 이런 단서 조각들을 모으던 중에 일각에서는 범인이 특정 종교 소속이거나 그 단체에서 옷을 기부받지 않았을까 하는 추리를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하의를 살펴볼 건데 브랜드는 삼성 메디칼. 조사해보니까 그 선원 소개소에서 선원들한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제품이었습니다. 범인의 양말에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것 또한 선원들이 자주 착용하던 것과 비슷했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범인은 선원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범한 선원이 왜 과도를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이건 분명 일반적인 패턴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서 한 어시장 관계자가 말하길 낚싯줄로 오징어를 잡는 일명 채낚기 선원들은 평소에 칼을 지니고 다닌다고 합니다. 심지어 작업을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평소에 칼을 잘 연마해 두는데 확인 결과 오징어 선원들이 자주 쓰는 칼 그리고 범인의 흉기가 일치했습니다. 오라?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그 오징어 배를 타는 그분들의 어떤 특유의 꼬릿한 생선 냄새, 땀내, 짠내 역시 티셔츠에서 나는 악취와 흡사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범인은 오징어 잡입의 선원이라는 걸로 좁혀지면서 조사가 이어집니다. 아니 근데 하필 사건 당일 인근 항구에는 오징어 관련 배 입항 기록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게다가 해경 쪽 자료는 이미 폐기된 상태였죠. 자, 지금까지 많은 증거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양의 증거품이 있어서 자세한 분석도 가능했죠. 그래서 경찰도 큰 희망을 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용의자를 특정짓지 못한 채 사건은 제자리 걸음이었고요. 그렇게 초원장 살인사건은 미궁에 빠지고 말았죠. 너무 답답하지만 이게 끝은 아닙니다. 사건 발생 15년이 지난 2018년에 방송에서 이 사건을 조명하게 됐는데 그리고 한 여성이 제보를 해와요. 먼저 그녀는 이 여관, 이게 혹시 그 대교동 2가 초원장인가요? 라고 방송에선 언급하지 않았던 구체적인 부분을 지목하게 됩니다. 맞다고 하니까 그녀가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15년 전 부산 영도 쪽에 살았는데 그 인근을 지나던 중
한 남자가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가슴을 확 움켜쥐다가 막 미친 듯이 웃더니 이내 가버리는 아주 해괴한 성추행을 당한 기억이 있다고 털어놨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2달 뒤에 비슷한 지역을 걷고 있다가 자전거를 탄 남자가 대뜸 오더니 머리채를 잡고 골목으로 끌려가서 폭행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녀의 기억에서 절대 잊지 못할 사건들이죠. 그런데 그때 기억을 좀 회상해보면 이 두 사건 모두 동일한 인물이었고요. 문제의 남성이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 그리고 안경을 쓰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제보자가 맨 처음 성추행을 당한 건 2003년 7월 말, 그리고 한 달 뒤에 피해자 이 씨가 초원장에서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달 뒤 제보자가 조선소 근처에서 폭행을 당해요. 이 모든 사건이 반경 1km 안에서 2달간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건 모두 동일 범일 확률이 아주 높다고 짐작했습니다. 제보자가 당한 이 사건들을 좀 보면 범인은 분명 이성과의 상호작용에는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렇다면 초원장 사건 역시 우발적인 살인으로 볼 수 있겠죠. 게다가 생각해보면 범인이 맨 처음 길 가던 여성을 막 성추행했을 때 제보자는 20대였습니다. 20대 여성이 완강히 저항을 하면서 이 사건은 결국 미수에 그쳤죠? 여기에서 어쩌면 범인이 학습 효과를 얻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범죄 대상으로 좀 더 제압이 쉬운 나이가 있는 성매매 여성으로 초원장에서 이 씨를 선택했던 건 아닐까요? 이게 어딘가 좀 딱딱 들어맞고 있죠. 그런데 또 다른 목격담이 접수됩니다. 지난 2014년 술에 잔뜩 취한 남성이 부산에 있는 한 경찰서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묘한 고백을 하게 되죠. 그날 밤 당직을 서고 있던 경찰관에게 한 남자가 다가오더니 내가 10년 전에 여관에서 사람을 죽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선원 박 씨였죠. 경찰은 이걸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박 씨가 술에서 다 깬 후에 지난밤 우리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납니까? 하고 그 자백에 대해 더 캐물게 되는데 박 씨가 뭐라고 하냐면 전혀 기억이 안 난다.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술에 취했다고 한들 어떤 사람이 살인을 가짜로 고백할까요? 경찰은 그를 용의선상에 두고 여러 조사를 펼쳤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그 담배꽁초 DNA 대조를 했죠. 근데 이게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박 씨는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수사선상에서 벗어난 박 씨, 여전히 의심이 되긴 하지만 이후 연락마저 두절됩니다. 만약 그가 진범이 아니라면 선원 박 씨가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달한 걸까요? 아니면 혹시 그 담배꽁초에 있는 DNA가 훼손된 건 아닐까요? 그는 정말 범인이 아닌 걸까요? 현재 이 사건은 부산 미제사건 담당팀이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여성을 농락하고 죽음으로 내몬 잔인한 범인. 그가 지금도 어딘가에서 평범하고 조용하게 살고 있을 걸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는데요. 사건 발생 수년이 지난 후에 발견된 이 누군가의 작은 기억들이 범인을 잡는데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누군가의 기억의 조각을 기다리고 있죠. 금요 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